2013년 증시 첫 거래일 코스피지수가 2030선을 돌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조스라이크의 강동석입니다. 증시 첫 거래일도 한 주간 거래일이 좋다고 하면 연간 승률도 좋다고 하던데요. 여러분의 투자에도 부디 빨간불이 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02-3153-2631,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입니다. 그럼 오늘의 감독님 모셔보겠습니다. 바로 이분이시네요. 많이 아는 것보다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노하우 시대에서 노웨어 시대까지. 일은 개미처럼, 그러나 주식 투자는 배짱이처럼. 남은우의 배짱이 주식 투자 노하우, 바로 공개됩니다. 네, 남은우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첫날인데요. 또 여러분 또 남은우 원장님의 강의는 이어질 텐데 먼저 지난 강의부터 복습 한번 해볼까요? 예, 네. 강의가 지난 강의에서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 대선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연말 특집이 있었고요. 한 3주가 지났으니까요. 저 3주 전 했던 내용들은 저 멀리 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겠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부터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의 시작 전에요. 그냥 뭐 이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 그리고 일본 사람 세 가지를 이제 세 사람을 비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골프를 예를 들면은요.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골프를 치다 보니까 참 잘 안 맞는다 하면은요. 어떻게 하냐면 채를 들고 연습장을 달려갑니다. 그래서 연습장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죠. 일본 사람들은요, 공이 잘 안 맞는다 이거죠. 서점에 갑니다. 서점에 가서 책을 사보는 거죠.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습장에 가서도 책을 읽지 않고요. 한 가지를 하죠. 어떤 걸 할까요? 예, 채를 바꿉니다. 내가 우스갯소리인데요. 자, 이게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하냐면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본인이 수익이 안 나는 것을 전부 다 종목을 잘못 잡았다. 우리는 항상 종목을 바꾸어서 새로운 수익을 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출난 종목이 없냐, 소위 말해 작전주가 없냐, 이런 데 너무 좀 맹신하는 그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투자를 어떻게 실제로 해 나가면서 많은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종목에 대한 맹신으로 우리가 새로운 좋은 종목만을 잡아가기 위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자산 배분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서두에 이제 꺼냈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올 한 해는요, 무조건 종목을 바꿔 나가기보다는 좋은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좀 가다듬어서 올 한 해는 홀인원 그리고 알바트로스 같은 최고의 어떤 기대치를 달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번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짱이 투자법. 자, 우선 증권 분석의 절차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면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경기 분석, 경기가 좋았을 때 주식 투자를 해야지만 좀 더 높은 확률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경기만 좋다고 해서 모든 산업이 좋은 것은 아니다. 경기가 좋은 부분에서 일정 부분 산업이 어느 산업이 더 좋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치를 찾아서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주식 투자라는 것은 무조건 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운은 아니고요. 분명히 기술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길 수 없을 때는, 즉 시장이 항상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장이 안 좋을 때는 손실도 조금은 가져간다는 생각을 가지시라는 거 말씀해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 분석. 자, 산업에서 이제 기업으로 내려왔을 때 기업에 대해서 질적인 분석과 양적인 분석하는 법, 그리고 결국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에 대한 스타일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각각의 단계별을 우리가 대응하는 법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정 주가를 산출한 다음에 이 주가에 언제 매수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 부분이 일단 증권 분석의 절차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는 이 경기 분석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해 나왔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경제 분석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순환 주기라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해 드렸었고요. 경기 저점과 경기 고점을 주기를 일정한 주기를 타더라. 그 주기가 10년짜리 주글라 파동이 있고요. 대부분 이제 컨트라 TF 파동 같은 큰 파동도 있지만 우리가 연구해야 될 대상은 사실은 10년 파동과 2, 3, 4년 정도 되는 키친 파동 두 개 정도는 우리의 연구 대상이 된다. 4, 60년짜리는 뭐 거의 우리가 연구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뭐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주기를 보였다는 것을 일례로 보여드렸고요. 자, 조선이나 건설이나 이런 산업재, 기초 산업재 같은 경우나 소재 경우에는요, 주로 주 사이클이 10년에 한 번 정도 들어온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IT 같은 업종 같은 경우는 템포가 굉장히 빠르죠. 소주기가 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2년에서 짝수년 주기를 좀 많이 타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그것도 하나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 해드렸었거든요. 홀수해에는 반도체가 화랑이고 짝수해에는 불황이다. 그래서 홀수의 주가 상승, 짝수의 하락인 패턴이 2000년 이후에 꾸준하게 전개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홀수해인가요? 짝수해인가요? 홀수해죠. 그래서 IT 쪽에 관심을 계속 가져볼 만하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함정이 또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 함정은요. 삼성전자는 홀수해든 짝수해든 1, 4분기 실적 발표 전후에서 주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는 것이고 특히 홀수해의 경우에서는 지난번 상승률이 좀 컸을 때는 1, 4분기 실적 발표 전후 즉 3, 4월 달에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 두신다면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상승은 3, 4월 되기 전까지는 일정 부분 상승할 때 이익 실현하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괜찮겠구나. 하나 이제 확률적인 패턴이겠지만은요, 이런 것도 하나 관심 있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 지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이제 한국은행 사이트를 통해서 보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100대 통계 지표를 클릭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통계들 대부분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하자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난달에 제가 강의했을 때 보시면은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둘 다 떨어져 있잖아요. 기분 좋게도요. 지난달 28일 날 통계청에서 발표된 한국 경기 종합지수 즉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요. 모두 둘 다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거예요. 3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첫 번째 턴어라운드 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분 좋은 뉴스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종합지수 이후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세부적인 내용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만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예, 전환점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는데 이게 2개월 연속 하락하느냐 상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이냐 매도 타이밍이냐 그래서 이런 언제 비중을 축소하고 언제 비중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그때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3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처음으로 턴이 됐거든요. 여기에서 다시 재차 턴 한 달이 더 지나서 즉 1월 말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가 다시 상승 전환한다면 주식에 또 새로운 매수 포인트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자 오늘 TV로 보시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하세요. 이달 말 통계청 또는 이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을 통해서 이달 말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다시 한번 두 개 다 상승한다면 2개월 연속 상승이니까 다시 한번 다음 달, 즉 2월 달에는 좋은 타이밍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강하게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이제 워낙에 통화를 많이 푸니까 이 앉아 있는 분이 바로 이제 벤 버냉키죠. 앞에는 이제 연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연기 훅 불면 혼자 다 들이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요. 괜찮아? 걱정 없다. 이렇게 느긋한 이제 벤 버냉키의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일단 미국 또 일본도 좀 계속해서 통화량을 이제 증가시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통화량 증가가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오로지 이 급격히 늘어난 유동성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 그런 장세, 이제 금융 장세. 중요한 거는 이런 말씀해 드렸었죠. 금융 장세에서 끝이 나서는 안 되고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끄집어 당겨야 된다 이거죠. 그럼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가는 첫 번째 시그널이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해운 업종을 꼭 관심 있게 바라보자. 해운, 항공, 물류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출발하는 이 세 가지 운송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 있게 보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고요. 물론 이러한 통화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분명히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급격한 유동성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돈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물가는 어떻게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면서 물가는 올라가게 되니까 결국 금리를 인상시키게 되고요. 결국 금리가 인상되면 주가는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통화량 증가는 주가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실적 장세로 넘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금리의 압박에 의해서 장기적으로는 주가의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까지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은요. 금리는 항상 모든 것에 반대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죠.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도 떨어지고 부동산도 떨어지고 그죠?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모두 다 떨어진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물가에 대한 이야기들요.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완만한 상승일 때는 제품의 가격도 원가가 상승하는 만큼 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기업 수주가 개선되고 주가가 상승한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급격한 상승이라는 거죠. 급격한 상승이 일어났을 때 결국 이제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는 거. 이 두 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요. 환율 부분은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라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를 남겨두었거든요. 지난번에. 환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환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 수출이 많이 떨어지고요. 수출이 떨어지고 반면에 수입이 늘어나게 되죠. 무역 수지가 굉장히 좀 악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안 좋아져. 즉 수출 기업들이 실적이 좀 안 좋아지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율이 하락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게 첫 번째 환율의 주가와 일정한 매치가 되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반드시 가면 환율이 하락하면 주가가 하락하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 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난번에서 설명을 안 했거든요. 자, 지난번에 설명한 건 여기까지니까 좀 이따가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 기억하세요. 환율이 하락하면 여튼 수출이 잘 안 되니까 주가가 하락한다. 자, 그리고 원자재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요. 역시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주가가 하락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다 그랬습니까? 전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즉 가격에 대해서 전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곡물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은요. 과자 만드는 회사들 비용 부담이 커질 것 아닙니까? 그죠? 밀가루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하면은요. 그렇지만 실제 우리나라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은요. 오리온이나 롯데제과 같은 종목들은요.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과자 값을 올리게 되거든요. 원재료가 10원 올라가는데 과자 값은 100원 올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삼겹살 우리 이제 생각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삼겹살 이제는 이제 재작년이 되겠네요. 2011년 같은 경우는 삼겹살이 굉장히 부족해서 100g에 한 3,000원, 4,000원대까지 엄청나게 올라가다 보니까 동네 고깃집에서 삼겹살 1인분에 14,000원, 15,0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지금 얼마 하느냐? 반대로 파동이죠. 삼겹살이 너무 넘칩니다. 그죠? 1,300원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식당에서는 이 15,000원을 올렸던 거를 다시 10,000원으로 내려야 되는데 내릴까요? 내리지 못한다는 거죠. 또다시 가격이 오를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이 가격이라는 게 맨큐가 이야기한 이 메뉴 비용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올리기는 쉬워도 떨어뜨리기는 또 쉽지가 않거든요. 여튼 이렇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정가, 가격을 제품에 옮겨서 소비자한테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원자재 가격과 주가는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철강석 가격이 점진적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라고 말씀해 드렸었죠. 점진적인 상승은 역시 기업의 어떤 실적에도 개선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 다만 항상 위험한 건 어떤 거죠? 가격의 급변동이다.
위험한 거는 가격의 급변동이다. 올라가다 급히 올라간다든가 급히 떨어졌을 때는 미리 준비하지 못한 충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가에 굉장히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들만 우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와 주가, 이게 바로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인데, 자, 아까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주가는 하락한다. 자, 이 이야기 꼭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어느 외국인이요, 1달러를 1,000원 하는 시점에서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해야 되겠다 해서 1,000원으로 바꿉니다. 바꾼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이 예를 들어서 볼게요. 1,000포인트인 시장에 주식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자,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후에 어떻게 됐냐면 1달러에, 만약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1달러에 500원이 됐습니다. 500원. 그리고요, 우리나라 지수는요, 그대로 1,000포인트입니다. 1,000포인트.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1달러를 1,000원에 바꿔서 1,000포인트에 샀거든요. 그래서 1,000포인트가 1년 뒤에 그대로 1,000포인트이니까 주식에서는 투자해서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남는 게 없습니다. 그죠? 1,000포인트에 사서 1,000포인트다. 한국 시장 너무 재미없네. 나가야지 해서 바꾸기 시작합니다. 현재 금액이 얼마죠? 1,000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있죠? 1,000원을 이제 외국 자기 나라 돌아가기 위해서 달러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얼마로 바꾸느냐? 1달러로 달러로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작년에는 1달러를 주니까 1,000원을 주더라 이거죠. 근데 이번에는 1,000원을 주니까 1달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몇 달러를 주게 되는 거죠? 2달러를 주네요. 그죠? 환율이 1,000원 하던 환율이 극단적으로 이제 500원으로 떨어지고 나니까 외국인들은 주식 시장에서 돈을 전혀 벌지 못해도 환율에서 수익을 내는, 즉 환차익을 얻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보자고요. 환율이 1달러 1,000원에서 1달러 500원으로 환율이 떨어지게 되니까 외국인들은 무엇을 얻을 수가 있다? 환차익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주가는 가만히 있더라도 다시 환차익이라는 걸 얻을 수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외국인이 뭐 한다? 외국인은 주식시장에서 매수한다. 그럼 외국인이 지금 약 한 35% 가까운 지금 우리나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사서 과거 우리 2004년에 40%를 넘었었거든요. 추가적으로 매수하게 되면 지수는 어떻게 되죠? 지수는 올라가네요. 그럼 보자고요. 아까 우리 앞에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수출이 잘 안 되어서 우리나라 그 주가들이 기업들이 주가가 하락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게 되어서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한쪽 측면으로 본다면, 기업 측면으로 본다면 주가가 하락을 하고, 그리고 매매액 수급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주가가 상승하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환율은 아무런 우리나라의 지수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향이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두 개의 패턴이 항상 서로 충돌하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더 강하게 시장에 반응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외국인 매수보다는 환율의 하락이 더 강하게 시장에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어디가 중심이 더 중심적으로 이제 나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좀 달라지는 거. 그럼 최근의 어떤 흐름은요, 환율이 급속도로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영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외국인 매수의 영향력이 있죠. 외국인이 매수를 하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더라.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게 기업 실적 측면으로서 떨어지는 것보다 외국인 매수가 더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나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거는요, 외국인이 지금 매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환율에 대한 리스크는 안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되었을 경우에 그간에 쌓아놓던 충격이 한꺼번에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환율의 리스크는 분명히 우리가 버리고 가서는 안 되고요.
계속 달고 가는 내용이다. 달고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되었을 때는 빠른 템포로 우리도 이익 실현에 나서야 된다는 것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습니다. 펀더멘탈 측면으로 본다면 분명히 환율 하락은 기업의 주가에는 도움이 안 되겠지만 이 수급적인 측면을 본다면 환율 하락은 외국인의 매수 욕구를 그리고 투자 욕구를 좀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것도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부분이 이 내용이죠.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더라도 자, 환율 인상률이 주가 상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식 매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가 이제 밑에 케이스가 지금의 케이스가 되겠죠.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더라도 환율이 인하율, 즉 환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를 넘어설 경우에는 주식을 매입하게 된다. 주가 상승률을 인하율이 잘못됐네요. 주가 하락률을 초과할 경우인데 주가 하락률인데요. 예. 주가가 떨어지는 것보다 환율이 더 많이 떨어지면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률인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산업 분석 들어가 볼게요. 경기에 대한 분석, 경제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 다음으로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포인트예요. 이 산업의 분석에서 제일 이제 중시하는 투자자가 이제 워렌 버핏이죠. 그래서 경기는 예측하지 않는다. 다만 산업 정도는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어느 산업이 어떤 산업이 투자 대상으로 유망한 업종인지를 이제 살펴봐야 된다. 그럼 첫 번째 나오는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산업에 어떤 산업이 좋냐? 첫 번째, 산업 내에 경쟁이 굉장히 많다. 경쟁 기업이 굉장히 많다면 이는 분명히 좋은 기업이 아닐 겁니다. 힘든 산업이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 기업 간의 경쟁이 너무 심하면 별로 안 좋고 경쟁 기업이 별로 없어요. 거의 뭐 과점 기업이다, 독점 기업이다 할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산업이 될 겁니다. 자, 잠재적으로 진출 기업, 새로운 우리 잠재적으로 새로 이 시장에 이 산업 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즉 이런 거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진입 장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다면 누구나 그 일을 다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좋은 산업이 아닐 거예요. 근데 누구나 하지 못하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진입이 되어 있는 업종들은 꽤 좋을 것이고요. 또 내가 만약에 그 산업을 하더라도 우리한테 부품을 제공하는 공급자가 엄청난 파워를 가졌으면 우리는 이제 요즘에 TV 이제 그 개그 코미디 프로에서 갑을 컴퍼니라는 이제 프로가 있던데요. 너가 갑이냐, 누가 갑이냐, 을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구매자 입장에서는 항상 갑일 것 같죠. 갑이다, 을이로 따져보면. 그렇지만 실제로 구매자가 반드시 갑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반도체 메모리를 우리가 만약 구매를 한다 할 경우에 공급자는 누구냐? 삼성전자겠죠. 그러면 삼성전자한테 우리가 물건을 산다고 해서 삼성전자한테 우리가 가격 깎아달라면 깎아주나요? 깎아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급자가 막강한 파워를 가졌고 우리는 구매자임에도 불구하고 딸려가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죠. 그래서 과연 어떤 산업이 이 산업의 공급자와 이 구매자의 사이에서 이 기업은 과연 갑이냐 을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구매자의 교섭력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팔면서 그 사는 소비자들이 너무 말이 많다. 그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좀 리스크가 좀 큰 산업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체품 같은 거, 이런 거, 과거에 이제 분필 같은 거 있잖아요. 다 분필만 쓰다가, 새롭게 이런 백묵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세요. 저희 같은 경우도 칠판에 어떤 그 분필을 쓰지 않고 백묵을 쓰거든요. 물백묵을 쓰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대체품이 나오면 그 한쪽의 산업이 좀 사양화되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산업이 과연 어떤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업 내 경쟁이 어느 정도 가속화되어 있고, 공급자와 구매자 교섭력이 어느 정도, 입김이 어느 정도 세느냐, 또는 대체품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내용까지도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산업구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산업은요, 우리 이제 이미 이제 알고 계신 내용일 것인데요. 어떤 산업은
굉장히 어떤 큰 폭의 변동이 없는 산업이 있습니다.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식주 가장 기본적이 되는 부분들은요. 경기 외에 상관없이 그냥 항상 우리가 써야 되는 필수 소비재가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큰 대형 TV 같은 경우에는 과연 경기가 안 좋을 때 반드시 사야 되느냐, 자동차 반드시 사야 되느냐? 아니죠. 조금 더 미룬다는 거죠. 올해 너무 안 좋으니까 내년에 차를 바꾸지, 내년에 TV를 바꾸지 하고 미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민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등하는 이런 산업들은요,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경기 변동에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도 있고 또는 어떤 때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업종들에 장기 투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야, 삼성전자 뭐 3만 원, 8만 원에 사가지고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대박이 났을까? 예, 그런데 삼성전자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목을 샀으면 그러한 리스크 있는 종목을 샀으면 실질적인 수익률은요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거죠. 삼성전자 한 종목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는요 여러분이 선택하신 2,000개 종목 중에서 최고의 종목이었다는 것을 이제 와서 알고 있는 건데 그걸 너무 쉽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삼성전자가 제가 문제를 하나 던져드리면 이러한 삼성전자가 과연 10년 뒤에 지금까지 3만 원에서 150만 원 온 것처럼 150만 원, 1000만 원 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은요 정말 큰 수익도 나지만 삼성전자는 굉장히 레버리지가 큰 종목이거든요. 지금 많이 올라오고 나니까 야 이렇게 많이 갈 줄 몰랐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민감한 산업은 실질적으로는요 장기 투자하는 것은 별로 맞지 않다. 그래서 흐름을 좀 타는 게 낫다.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배짱이 투자하면서 어떠한 종목이든지 자 요거 기억을 해 두시자고요. 2년 6개월에서 3년이면 시세는 끝난다. 최고의 시세는 2년 6개월에서 3년이면 하나의 사이클이 끝난다는 거죠. 이 사이클만 기억을 우선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해 드렸잖아요. 파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파동이 주글라 파동이라 그랬죠. 주글라 파동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년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10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년이다. 그러면 여기 화랑기가 5년인데 그죠? 키친 파동이 중간에 한 번씩 더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키친 파동과 주글라 파동이 동시에 들어오는 기간은 2.5년입니다. 그죠? 이 구간이 최고의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만 투자를 하는 2년 6개월, 3년까지가 가장 좋은 주가 상승이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니까요. 주식 투자 무조건 장기 투자가 능사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적정한 타이밍을 찾아가야 된다. 그럼 장기 투자는요 어떤 업종에서 해야 될까요?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 않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이런 경기 변동에 거의 민감하지 않죠. 그리고 뭐 우리가 먹는 음식료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투자는 가능하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죠. 의식주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산업은 굉장히 안정성이 크다. 안정성이 크면은요 우리 안전하니까 좋은 것 같지만 항상 어떤 반대급부가 있죠. 우리가 항상 우리의 투자의 이 가치라는 것은 결국 이제 함수로 보면은 수익률과 위험이거든요. 그래서 안정성이 높다는 것은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안정성이 낮다는 것은 또 수익률을 좀 높게 가져가는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체 산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산업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까 이제 대체품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산업의 어떠한 제품이 업그레이드가 계속되는 것들이요. 아주 재밌는 산업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과거에 이제 흑백 TV가 있었거든요. 흑백 TV에서 컬러 TV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또 한번 싹 TV를 새로 바꾸게 되죠. 그러다가 HD TV로 즉 이제 PDP TV에서 PDP에서 LCD 그렇죠. LCD 다 팔아먹고 나니까 지금 또 뭐 나오느냐 3D TV 이래 나오죠. 오늘 LG전자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뭐 어떤 이야기 때문에요? OLED TV가 나왔습니다. 그죠? OLED TV. 여기 이제 삼성에서 앞에 삼성은 AM이 붙으면 되죠? 삼성에서는 AMOLED 오죠. 예. LG에서 OLED TV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체 산업은요, 계속 하나 가지고 브랜드를 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다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은요, 굉장히 좋은 산업이다. 이게 아주 롱런할 수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의 육성산업, 이런 산업도 이제 아주 좋은 산업이 되겠죠. 최근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이제 당선자가 새로 이제 행보를 많이 빠르게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시장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복지, 교육, 그리고 이제 그 헬스케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정부의 육성 산업이 항상 바뀌거든요. 예, 대통령마다 바뀌고요. 경제 개발 계획에 따라서 또 바뀌거든요. 과거에 이제 뭐 사대강 개발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이쪽 부분이 또 하나의 몇 년간의 테마가 될 수 있는 육성 산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노동집약적 산업과 자본집약적 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집약적이라는 것은 역시 사람, 인력에 의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라면 자본집약적은 아무래도 자본에 의해서, 특히 이제 외국 자본에 의해서 이제 성장하는 산업이가 될 것인데요. 이 노동집약적 산업의 가장 큰 단점은 고정비가 굉장히 높고요. 노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난데없이 이제 어떤 기업들이 노사 분규가 잘 안 일어나다가 한 번씩 안 일어나는 기업이 일어났을 경우에 주가 타격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돌발 변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돌발 변수가 없죠. 파업을 안 하는 게 돌발 변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파업하면 본전이고 파업하지 않으면 오히려 대박이 나는. 그래서 이미 다 알려진 재료를 떠나서 최근에 좀 악화되고 있는, 노사 국민이 악화되고 있는 어떤 기업에서 노사 변수가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 자본이 들어왔을 경우에는요, 역시 환율의 변동에 따른 손익구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에서 우리가 좀 많이 빌려 쓰고 있는 우리 일반적인 유틸리티, 한전이나 가스공사 등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환율이 떨어질수록 이자 부담이 굉장히 좀 작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흐름도 좋아지죠. 이자 부담은 작은데 한전 같은 경우에 지금 전기요금을 인상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가는 좀 리스크는 작아지고 이자 부담도 작아지는데 가격은 올릴 수 있으니까 주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사이클이 이제 아주 오랜 기간을 동안 이제 가는 사이클이 있고요. 반면 어떤 제품은요, 1년 만에 그냥 뭐든 다 올랐다가 끝이 나는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좀 더 좀 안정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품의 이제 수명을 이야기를 할 때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면 처음에 제일 먼저 도입기가 처음에 이제 제품이 이제 도입이 됩니다. 처음 도입 부분에서는 사실 이익은 거의 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를 이제 통과를 하게 되죠. 성장기를 쭉 통과를 한 다음에 이제 성숙기에 진입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쇠퇴로 변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부분은요, 이런 부분입니다. 이 성숙기에는 분명히 시장의 매출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밑에 이 보시면 실질적인 이윤은요, 즉 마진은 성장기에가 이윤이 최대입니다. 즉 시장이 급격히 팽창할 때 이윤이 커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윤이 커지니까 너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기에는요, 경쟁기업이 굉장히 많아지죠. 경쟁기업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이익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어떤 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도입과 성장에서 가장 빠른 급격한 상승을 보였던 게 바로 스마트폰 시장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 도입과 성장기를 아주 빠른 템포로 1년 만에 진행을 시켜버리니까 세상의 모든 이익은 애플이 다 가져가버리게 된 거죠. 그 뒤에서 이제 성장기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추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 이제 리치모션이라고 림에서 나온 블랙베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토로라 같은 것도 있었지만, 그 구글 넥서스 폰도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굉장히 빠른 템포의 자본과 그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기에서 바로 진입을 했어요.
성장기 중단에 바로 애플하고 붙어버리는 거죠. 지금 약 한 40% 정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요. 지금의 스마트폰 시장은요. 성장에서 이제 성숙기로 살짝 들어가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올해 2013년은요. 스마트폰의 성장기가 이제 종료가 되는 해다. 그래서 성숙기로 들어가는 단계. 즉 스마트폰의 팽창 속도는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유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이 언제가 성숙기, 시장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때 경쟁이 많은 성숙기가 매출은 많지만 매출만 많지 실질적인 이익은요. 이익은 바로 이 성장기에 이익은 다 발생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8대2 법칙이요. 2 법칙 들어보셨죠? 1등이요. 1등이 8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2등부터요. 수백 등까지 꼴찌가 2 가지고 다 나눠 먹어요. 그래서 이 성장기 때는요. 확실한 1등 기업들이 다 가져간다는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이거 1% 룰 요거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1% 상품이 일반 개인들한테 1%를 가지게 되면은요. 두 가지가 나와요. 1%에서 떨어지느냐, 1%에서 5%로 점유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1%에서 5%로 가는 쪽에 있을 경우에는요. 폭발합니다. 주가는. 그래서 주가가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4천만에다가 하면 40만 명이 어떤 제품을 쓰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제품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꼭 보셔야 한다는 거. 주가는 그때 폭발한다는 거. 그래서 스마트폰, 휴대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1%를 통과할 때부터 주가는 폭등하고요. 5%부터 주가는 계속 행진입니다. 1%에서 폭등은 하지만 5%로 진입을 못하게 되면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떨어져서 시장에서 소리 소문 없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마지막 이제 그 마케팅 매트릭스인데요.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 또는 이 어떤 산업, 이 기업은 어디에 있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성장률이 어느 정도 급격히 시장이 성장하고 있느냐. 또 하나는 점유율, 이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얼마나 크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위에 스타 이 별인데요. 가만히 보시면 별 이전에 이거부터 볼게요. 쇠테라 적혀 있는데 물음표가 있다. 자, 시장에 점유율이 거의 없어요.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근데 굉장히 어떤 산업이 크게 커질 것 같아요.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어떤 산업이 커질 것 같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점유율 시장에 뭐 이런 제품이 없으니까 어찌 될지 모르죠. 자, 모르겠다. 도전을 해본다. 이게 잘 되면은요. 시장까지 이제 성장을 마켓쉐어를 잡아가면서 시장까지 계속 성장을 하니까 최고가 되는 거죠. 즉 어떻게 됩니까? 시장의 점유율도 올라가. 점유율이 올라갔는데 시장도 성장하니까 돈 벌기가 아주 좋아집니다. 이런 산업이 최고의 위치에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다가 보면 이제 경쟁 기업들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는 뭐 계속 뭐를 유지해야 될까요? 시장의 점유율은 유지하고 성장률은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최고에서 이제는 투자를 줄이면서 돈만 꺼집어내는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이제 이렇게 왜 개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짖는 개 바킹독인데요. 일단 개가 되었다 하면 이제 빠져나가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요. 그 이전에 다시 이제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인 내용은요. 여기에 있는 산업은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항상 물음표입니다. 소위 말해서 대박도 있고 아니면 쪽박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산업은요. 이미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반영이 되니까. 여기 있는 좀 캐시카우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의 변화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자, 언제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하면 이 물음표에서 자, 시장 성장률이 커지는 단계에서 주식 투자를 해야지만 이제 급등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 BCG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시장의 점유율이, 시장의 성장률이 어느 지점에서 커지느냐,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성장,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은 우리가 안전하게 투자하는 부분이라면 시장의 성장이, 시장이 커지는 것, 즉 이 기업이 수익을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의 제품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쓰여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마지막 산업 분석에 대한 마지막 내용을 정리하자면요. 이 기업의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의 제품이 이 시장에서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우 원장의 배짱이 주식 투자 노하우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실전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계속해서 남은우 원장님께 내일장 실정 전략을 들어볼 텐데요. 코스피 긍정적인 흐름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내일장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장 올랐긴 하지만은요, 절대 방심은 금물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오늘 외국인들 현선물 굉장히 많은 매수를 보였고요. 특히 이제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약 3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사실 지난 그 배당락 이후에 외국인들의 어떤 프로그램 매수에서 매도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커진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매수 차익 잔고가 굉장히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선물옵션 만기일 날 너무 편하게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소위 말해서 약간 뒤통수 치는 매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요. 다음 주 목요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요. 분명히 다음 주 목요일 안에는 일정 부분 매도 차익 잔고 물량들이, 이제 매수 차익 잔고 물량들이 청산될 가능성이 분명히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조심하자는 말씀 제일 먼저 전해드리고요. 일단 오늘 시장 먼저 짧게 이제 리뷰를 해본다면요. 신년 첫 거래일에 이러한 상승이 나온 것은 기대치와 아니면 그간에 이제 12월 달에 상승폭이 컸다면 바로 이제 매도 욕구로 이제 강해지는 부분인데요. 오늘 첫날 바로 이러한 강세가 나온 부분은요. 아무래도 올 한 해 기대치가 분명히 지난 상승 에 대한 매도 욕구보다는 훨씬 강했다는 것이고요. 저는 계속 말씀해 드리지만 아마 2013년 올 한 해가 당분간 최고, 지난 몇 년간 그리고 앞으로의 몇 년간 동안에 가장 수익률이 높은 한 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데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낸다면 2013년이 아마 여러분들이 잡은 최고의 찬스가 아니겠나,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1월 달에서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요, 역시 코스닥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자. 먼저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해 드리면은요, 그렇습니다. 자, 추세를 보면서 현재 외국인 매도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시간은 조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만은 지금 트렌드가, 자, 이 정도의 어떤 트렌드를 본다면은 현재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한 이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단기적인 저항이 나타나는 부분은 2080에서 2100포인트 정도 라인이 1차적으로 좀 그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2100포인트 올라서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좀 짧게 쳐주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앞으로의 단기적인 1, 4분기 1월 달의 주도주는요, 역시 1월 효과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빠른 순환매가 전개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오늘장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요, 이 증권주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투자증권이요, 한 7%대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증권주는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증권주는 딱 2번 갑니다. 바닥에서 이제 더 이상 바닥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때 한 번 가고요. 두 번째, 신고가가 나왔을 때 한 번 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7% 상승이 나타난 부분은요, 이제 코스피는 2000포인트 이하는 시장이 바닥이라는 확신을 완전히 가졌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는 포인트, 즉 우리투자증권의 가격으로 본다면 한 13,500원까지는 지금 행진이 가능한데 13,500원 부근에서는 저항을 굉장히 크게 받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한번 잘라두시고요. 그 다음 차례는 2200포인트를 넘었을 때 강세가 나타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요. 시작은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으로 출발합니다. 그렇지만요. 중간에 바톤을 이어받아서 신나게 달려갈 종목은요. 의외로 미래에셋 증권에서 시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이 먼저 한번 치고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차후에 시세를 이끌어갈 가능성은 미래에셋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1월달 어떤 그 거래소 대비 훨씬 더 강한 흐름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 계속적으로 공략하시고요. 특히 코스닥 기본적인 어떤 그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바이오주, 셀트리온이라든지 그리고 IT, 기타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1월달에 계속 승부가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낙폭과대 코스닥 종목들 지속적으로 공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남은우 원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월 2일 주식쇼 스트라이크였습니다. 내일은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따뜻하게 입으셔서 한파 대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